다만 그건 보고 있어요. 리튬. 리튬은 가격이 떨어졌어요. 리튬 가격이 1년 전으로 떨어졌어요. 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회사 주가들이 완전히 안 좋아졌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데 리튬 가격이 다시 그때로 내려올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우상향할 거다. 지금 상황에서 배터리는 웃고 리튬이 울어요. 그럼 리튬이 다시 웃는 날이 올 거다 보는 거예요. 리튬 회사들 중에서는 배당이 높은 리튬 회사도 있고 미국에 있어서 IRA 최고 수혜를 받는 회사들도 있고 골고루 있으니까 그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2차 전지 흐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이 기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보통 시장에서 영원한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는 건 항상 조정이 온다. 근데 이 조정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모르는 거예요. 조정이 오는 건 아는데 언제 올 거냐 솔직히 모르고 얼마나 내릴 거냐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얼마나 오를 거냐, 전고점을 뚫으면서 갈 거냐,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한동안 횡보할 거냐, 이 네 가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은 좀 불허한데, 다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 장세는 아니에요. 유동성이 많으면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10배 올랐다. 그럼 얘가 10배 오른 상태에서 다음번에 또 주도주가 또 튀어나와요. 그럼 얘가 또 10배 올라요. 10배가 올랐다? 또 10배 올랐다. 그럼 얘네들 유동성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다음 주도주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막 끌어올라가는 거죠. 이건 유동성이 많을 때 볼 수 있는 모습인 거고, 유동성이 없을 때는 보통 지수는 박스피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도주가 계속 바뀌어요. 결국 뭐냐면 얘가 올랐다가 얘를 매도하고 나서 다음번 주도주로 이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 순환매 장세라 하는데 그 순환매의 꼬투리,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손실을 보죠. 그러면 그 순환매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순환매가 어디로 올지 예측이 또 어려운 거죠. 어렵죠. 그럼 어려운 예측을 하고 대박 내는 걸 해볼 거냐, 아니면 대박 난 걸 뒤따라가서 예, 조금 먹다가 손실이 날 거냐. 저는 차라리 순환매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순환매 공식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양극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LNF가 다시 또 치고 올라온다던가, 그래서 키 맞추기를 해요. 그럼 양극재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보니까 음극재가 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극재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뭐 전해질, 동박, 전지박 또 이렇게 여기로 여긴 싸네 이러면서 이 2차 전지 내에서도 미니 순환매가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전기차가 싼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현대기아차가 올랐다가 뭐 다시 엔솔 SDI가 또 올랐다가 다 보면 리튬이 싸네, 리튬으로 넘어갔다가 막 자기들끼리 막 순환매에 돌다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다 비싸졌죠. 야, 너무 고수의 영역 같은데요. 보통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2차 전지 다 해먹은 것 같고 이번에는 인공지능으로 갈까? 이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또 불이 붙어서 막 가요. 근데 그 속도가 보통 유동성이 없는 장세에선 굉장히 빨라요. 벌써 한 달 만에 2-3개가 다녔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다음번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다음번이라고 하면은 그걸 맞춰야 돈을 벌죠. 저도 솔직히 그거를 맞추면은 참 좋겠지만, 다만 트렌드를 봤을 때는 기술주에 가까울 것이다. 아니면 기술과 결합된 제조업 정도. 그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결국 기술을 떼낼 수는 없어요. 지금 트렌드가. 그럼 4차 산업을 품은, ICT를 품은 제조업이냐, 아니면은 또 우리가 개척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 영역이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돼요. 올해 올랐던 게 로봇, 인공지능. 얘네들의 공통점은 2020년, 21년에는 안 올랐어요. 그 이유는 먼 미래라 봤어요. 인공지능이 뭐 되는 세상은 오겠지만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럼 내가 굳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걸 하세월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저평가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로봇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근데 최근 들어서 봤더니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1-2년 안에 양산이 되고 현실에 도입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주가 선반영 시기랑도 얼추 맞물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대감이 나고 주가가 올라버렸죠. 그렇게 보면은 기술주 안에서도 그동안 너무 먼 기술, 좀 시차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상 열어봤더니 그렇지 않다. 1-2년 안에 실용화될 수 있는 기술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곳으로 돈이 한번 또 쏠리지 않을까. 챗 GPT가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의 모델링을 보여주는 사업이 돈이 될 거라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누구도 돈이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 같은 거거든요. 하이테크의 끝은 맞아요. 근데 이게 왜 돈이 되냐? 이게 뭐냐? 이 회사들 다 적자 아니냐? 이러면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을 때는 주가가 장난 아니겠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들어가는 거는 초보자로서는 너무 어려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정도. 그러니까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약간 이미 그 정도 올랐을 때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유한 사람들이 승리자고 이제 못 산 사람들은 무서워서 지붕만 쳐다보는 거죠. 이제. 아쉽다. 그때는 이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미니 순환매를 노려보던가 아니면 넥스트 다음으로 갈 업종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문에 나와가지고 이게 요즘에 2차 전지가 너무 각광받으니까 2차 전지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댓글로 욕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좀 감안해서 근데 신문에 나온 거니까 막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더한 게 네이버 시총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과하지 않나? 약간 버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들 심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라는 게 없다, 우려가 없다라고만 가정하면은 전기차라는 시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적인 확장을 하는 최고 성장주가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하겠죠.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꾸면 기왕이면 전기차로 바꾸려고 할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뭐 매년 50%, 100%를 해도 진짜 10년 넘게 계속 확장을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공장이 증설하는 족족 다 팔려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쾌감이 나요. 증설하는데 증설하는 만큼 다 팔리고 판매 단가가 계속 올라간대요. 떼돈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사업들인 거예요. 뭐 전기차,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다 지금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청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다만 이제 지금 작년에 주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 우려라는 것 때문에 테슬라라던가 이제 좀 몇 개 보여줬었죠. 전기차도 안 팔리네? 이러면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확 떨어지는 거죠. 우리 3, 4년 뒤에 증설 예정 물량 엄청 많은데 이거 못 팔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잠깐 겁을 먹었던 거예요. 그 타이밍에 공매도도 좀 늘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눌려 있었다가 1월 초부터 이제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전략을 썼죠. 가격 인하를 하면서 앞단에서 그냥 무조건 팔아버리겠다. 이익이 좀 죽더라도. 그러면은 뒤에 있는 배터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죠. 파는 것 자체에서. 앞단에서 적자를 보는 거지 뒷단에다 전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배터리가 전기차보다는 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성장률에 영향을 받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또 배터리 투자 열풍이 또 불기도 했었고 어떻게 챗 GPT 마냥 그러기도 했었고 실제로 공매도들이 이제 다시 되갚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것들이 만나가지고 주가가 상승한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 빠진 거잖아요. 테슬라는 가격을 떨구면서 판매량을 늘렸죠. 근데 배터리는 가격을 떨구면서 늘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좀 이렇게 주가 조정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때마다 계속 좀 모아가도 괜찮다고는 보세요. 앞에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네,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자동차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커피, 음료, 과자 같은 경우는 경기 불황에도 강하지만 이 전기차라는 게 기술주와 제조업이 결합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은 경기 불황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내가 아무리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경기 부침을 타긴 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기차 투자 공식이 반도체 투자 공식과도 되게 비슷해지죠.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고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고 하는 사이클을 줄 수도 있다라 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 그리고 그거를 뭐 소프트냐 하드냐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네요. 예. 다만 그건 보고 있어요. 리튬. 리튬 쪽 뭔지 알죠? 왜냐하면 리튬은 가격이 떨어졌어요. 리튬 가격이 1년 전으로 떨어졌어요. 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회사 주가들이 완전히 안 좋아졌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데 리튬 가격이 다시 그때로 내려올 수는 없다라 보는 거죠. 다시 우상향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 세용지마 투자법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배터리는 웃고 리튬이 울어요. 그럼 리튬이 다시 웃는 날이 올 거다 보는 거예요. 리튬 회사들 중에서는 배당이 높은 리튬 회사도 있고 미국에 있어서 IRA 최고 수혜를 받는 회사들도 있고 골고루 있으니까 그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요즘에 그 채권 투자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채권 뭐 한 30년 물, 10년 물 막 이런 거 투자하는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네, 채권 괜찮아요. 왜냐하면 채권 가격은 계속 이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뭐 물론 맘먹으면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을 고려하면은 꽤나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CPI가 인플레이션 나오를 보면은 2월달, 3월달 CPI가 뚝 떨어져서 나올 거예요. 뭐 근원은 별로 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연준도 금리를 안 올리고 동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덜할 수 있어요. 내가 어차피 금리 동결해도 물가가 서서히 잡히니까 굳이 안 올려도 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올려봤자 독박을 쓸 거고 지금 미국 재무부랑 연준이 서로 만약에 이 사태를 잘못 건드리면 은행 줄파산 사태가 났다. 그 연준이 다 덮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 금리는 동결 아니면 나중에 이후에 인하로 갈 거고 그럼 채권 같은 경우는 계속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벌써 선반영을 했죠. 많이 봐요. 네, 벌써 한 달 만에 4.0에서 3.4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안 떨어지고 그냥 고금리에서 쭉 갈 것 같다라고 얘기도 많이 해가지고 물가가 안 잡히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지려고 하다가 덜커덕 걸리면서 쭉 갈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임금 인플레이션. 임금은 지금 빠지기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역설적이게도.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임금만 비싸고 나머지 렌트비 잡히고 뭐 물가 잡히고 뭐 예를 들어서 유가도 잡힌다. 그럼 이게 꼭 경제에 나쁜 상황일까 볼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CPI가 높으니까 나쁘다 볼 수도 있는데 월급은 센데 나머지 물가가 싼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개인 입장에서는 환상적인 상황이고요. 기업 입장에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나머지가 다 비싼 거보다 월급이 조금 비싸고 나머지가 싼 게 훨씬 낫겠죠. 그러면 임금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기술 혁신만 도입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기술 혁신이 어느 정도 도입되는 실질적으로 도입되기 딱 그 직전에 그 상황 때가 가장 증시로서는 베스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소비는 살아있고 상품 물가는 저렴하고 기업들은 조만간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딱 그게 그때가 골든타임일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한 가지가 금하고 비트코인 이게 막 오르더라고요. 은행 시스템 위기라서 그쵸. 어떻게 좀 보세요 이런 현상. 그냥 약간 이렇게 보면 돼요. 비트코인은 어둠의 기축통화. 그러니까 이제 수면 위에 있던 기축통화가 흔들리니까 그럼 내가 나설 차례인가? 나 올라올라 했는데 네.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견제구를 던집니다. 최근에 지금 바이낸스라던가 코인베이스라던가 규제를 막기 시작하죠. 맞아요. 그 견제구 던진 거예요. 치고 나올 것 같으니까. 얘네들을 눌러놔야 달러의 지위가 그게 있잖아요. 견제구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 하필 타이밍이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은 절묘하죠. 일찍 던져도 되는 견제구인데 딱 그 타이밍에 던졌어요. 참 노린 거 아닌가 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좀 오늘 날짜로 좀 잡았어요. 그렇게 됐고 이제 그게 풀리고 나면은 어쨌든 달러 입지가 흔들리면은 결국 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기축통화니까.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한물간 기축통화. 이제 좀 약간 아버지 세대의 기축통화랑 이제 아들 세대의 기축통화, 손자 세대의 기축통화. 이 기축통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흔들리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나설까? 아니면 이제 아들이 제가 나설까요? 이러면서 양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이게 조금 붉어져 나올 수 있고 은행 시스템이 좀 위기로 가면 가고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 가격은 또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달러 약세된다는 건 그만큼 유동성 장세니까 당연히 이제 유동성만큼 저기 비트코인이라든가 금에 효과를 주지만 그게 막 금보다는 그럴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겠죠. 유동성에서 훨씬 수혜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달러가 흔들렸을 때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모든 영역을 커버링할 수는 없을 거고 금이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그래도 왕년의 전 세계 수천 년의 역사를 한번 커버링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훨씬 더 주목을 받겠죠. 비트코인도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미래가 있는 막 그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딜레마가 있더라 봐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되려면 양지로 올라와서 돼야 되는데 양지로 올라온다라는 건 다시 규제를 받는다는 거고 규제를 받으면은 탈중앙화랑 또 멀어져요. 이 태생 자체가 아이러니와 모순이 있다라 보는 거죠. 그런 점도 있고 우선은 지금 주식만 해도 바쁜 세상이라 저는 이제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신경 못 쓰시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끝으로요, 소장님. 네.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침체기, 가장 불안기일 때가 오히려 바닥일 때가 많아요. 안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다라고 할 때 정말 똑같이 나쁘다라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는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고 그거를 투자로 연결해 보시면 좋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모두가 좋다 말할 때는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의심을 해보고 위험을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예, 거꾸로 생각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그 변동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딱 종류를 나눠가지고 비중 조절하는 투자법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서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이것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인구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